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실패담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속여가며 살아온 진실한 기록이자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참고 살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8년 전 그 하얀 드레스를 입었던 순간부터요. 1995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25살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 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는 밥 언제 해? 라고 묻더라고요. 아직 짐도 다 정리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녀가 같이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라고 했더니 남편의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결혼했으면 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실망감이 스며들었어요.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요리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 자신을 달랬죠. 아직 서로 적응 기간이니까. 첫 번째 큰 싸움이 터진 건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대학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하자 남편이 펄쩍 뛰었거든요. 결혼한 여자가 밤에 밖에 나가는 게 말이 돼? 그녀는 당황했어요. 저녁 6시에 만나서 9시에 끝나는 간단한 모임이었는데 말이죠. 그럼 당신도 친구들 만날 때 나한테 허락받고 가? 라고 반박했더니 남편은 화를 벌컥 내면서 남자랑 여자가 어디 똑같아? 여자는 집에 있어야 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구나. 하지만 그때도 참았습니다. 결혼 초기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니까 하면서 말이죠. 친구 모임도 포기했어요. 남편이 기분 나빠하는 게 싫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진짜? 확실해?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겠네. 내가 일 그만두면 안 되는데.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하라는 뜻이었죠. 물론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고생 많이 할 텐데. 내가 더 열심히 벌게라거나 몸조리 잘하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기대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임신 8개월까지 직장을 다녔어요. 배가 불러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은 그녀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임신했다고 해서 집안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라며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처자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데 혼자 갈 수 없어? 라고 물었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날인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니요. 결국 친정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고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병원에 왔어요. 아이를 보고는 아들이네,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니요. 딸이었으면 어쩔 뻔했다는 말인가요? 그때부터였어요. 정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었거든요. 밤에 아이가 울어도 남편은 내가 회사 가야 되는데 잠 좀 자자라며 모른 척했어요. 신생아 때는 2-3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하는데 그녀는 거의 잠을 못 잤죠. 낮에는 집안일, 밤에는 육아. 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 매일 와서 아내 챙기고 아기 보는데 그녀의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들렀다가 가곤 했어요. 바쁘니까 이해해라고 말했지만 정말 바빴을까요?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 시간은 있으면서요. 아이가 돌이 지나자 그녀는 다시 직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필요했거든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요. 특히 아이가 아플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어린이집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아이가 열이 나는데 데리러 오세요. 이런 전화가 오면 그녀가 조퇴를 해야 했어요. 남편에게 당신이 가면 안 돼? 라고 물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빠져? 너만큼 자유롭지 않아라고 답했습니다. 자유롭다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게 자유로운 거라고요? 둘째가 생겼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첫째 육아도 벅찬데 둘째까지.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뭘 도와? 난 모르겠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였는데 그는 육아를 완전히 그녀만의 일로 생각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TV 보거나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주말에는 골프나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위해 집을 나섰죠. 내가 돈 버는 사람이니까 집안일은 내가 해야지라는 게 그의 논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폭발할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심하게 났는데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거든요. 남편에게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으니까 아이들 밥이라도 좀 챙겨달라고 했더니 나도 피곤한데 왜 나한테 시키냐고 짜증을 냈어요. 그날 밤 그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사랑하는 사이인가? 동업자보다도 못한 관계 같았어요. 적어도 동업자는 서로 도우잖아요. 5년이 지나자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또 한 번 크게 싸우고 나서였죠. 정말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는 게 낫겠어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래, 이혼해. 근데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이혼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말이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에게 전근 발령이 났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가족 모두 함께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주말 부부를 하든지. 남편은 당연히 함께 이사 오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망설여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완전히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했거든요. 경제 활동도 못하고 지인도 없는 곳에서 오롯이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어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생각해 봐야지라며 그녀는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남편과 24시간 함께 지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주중에 혼자 있어도 적어도 평화로웠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주말 부부 생활. 8년이나 계속되었죠. 남편은 금요일 밤에 올라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주말이 되면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주말이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야 하고 집 정리도 더 깔끔하게 해야 하고 아이들도 더 잘 통제해야 했어요. 남편이 내가 없는 동안 애들이 버릇 없어졌네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주중에는 그녀 혼자 두 아이를 돌보며 직장까지 다녔어요. 아이들이 아파도 학교 행사가 있어도 모든 건 그녀 몫이었죠. 학부모 모임에 가면 다른 아빠들도 많이 오는데 그녀는 항상 혼자였어요. 아이들도 점점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어봤죠. 특히 큰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시작될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가 반항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녀는 혼자서 감당해야 했거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고 하면 네가 평소에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지라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어요. 8년간의 주말 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이 다시 서울로 올라온 건 큰아이가 고3이 되던 해였어요. 그녀는 한편으로는 기대했어요. 이제 다시 가족이 함께 살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더 힘들었어요. 8년 동안 서로 다른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은 그녀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그동안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서 남편과 협력하는 게 오히려 어색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과 남편의 관계였어요. 8년 동안 주말에만 만나던 사이라 서로를 잘 몰랐어요. 특히 둘째는 거의 아빠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색해했어요. 큰아이는 대학 진학 문제로 아빠와 자주 부딪혔어요.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려 했는데 아이는 이미 자신의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아빠는 그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왜 간섭해? 라고 아이가 말했을 때 그녀는 가슴이 아팠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남편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진 거예요. 한번 자신의 의견을 정하면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법이 없었죠. 어떤 일로 의견이 다르면 남편은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했어요. 그녀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너는 항상 반대만 해. 너는 이해력이 부족해. 여자들은 감정적이야라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어요. 예를 들어 큰아이 대학 문제로 이야기할 때였어요. 아이는 예술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은 무조건 이과로 가서 의대나 공대를 가라고 했어요. 그녀가 아이의 적성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 너 같은 사람이 애를 망치는 거야. 현실을 모르고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해라고 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좀 더 대화를 해보면 안 될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나는 틀린 말 안 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였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역할만 해야 하는 거구나.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있는데 부모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 흘렀죠.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인데 부부가 함께 기뻐하지 못했죠. 그녀가 아이를 껴안고 축하해 줄 때 남편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나중에 그녀가 아이가 합격해서 기쁘지 않아? 라고 물으니까 기쁘긴 하지만 내가 너무 과하게 구는 것 같다고 답했어요. 과하게 군다고요?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기뻐하는 게 과한 행동인가요? 그때 그녀는 정말 허탈했어요. 이 사람과는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죠. 또 다른 큰 문제는 돈 관리였어요. 남편은 모든 경제권을 자신이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도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돈도 남편이 관리했어요. 뭔가 사고 싶으면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했죠. 화장품 좀 사려고 하는데 하면 지금 있는 거 다 쓰고 살아. 친구들이랑 밥 먹으려고 하는데 하면 집에서 해 먹으면 되잖아라는 식이었어요. 마치 용돈을 받는 아이 같은 기분이었죠. 반면에 남편 자신의 지출에는 관대했어요. 골프용품, 술값, 회식비 등등. 내가 벌어오는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냐고 했죠. 그러면 그녀가 버는 돈은 뭐였을까요? 경제적 통제는 정신적 통제로 이어졌어요. 그녀는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어차피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남편의 결정에 따르는 게 편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죠. 상담사도 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어느 조용한 저녁 둘째가 학원에 간 사이에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남편은 TV를 보다가 귀찮다는 듯이 뭔데? 라고 답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또 무슨 불만이야? 벌써부터 방어적인 태도였죠.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잖아. 서로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무슨 대화? 할 말이 있으면 평소에도 하잖아.
그리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각자 바쁘게 살아서 그런 거지. 남편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말하면 항상 반박하거나 무시하고 나도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져. 그녀는 최대한 비난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또 시작이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는 평범하게 사는 건데 너만 뭔가 특별한 걸 원하는 것 같아.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을 원하는 거야. 내 의견도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파트너로서 대화하는 거 말이야. 파트너? 우리가 뭔 사업하는 사이야? 부부는 부부답게 살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해? 그 말에 그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이해할 생각이 없구나. 하지만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계속했어요. 그럼 부부답게 산다는 게 뭐야? 나는 지금 우리가 부부 같지 않다고 느끼는데. 부부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야. 나는 돈 벌어오고 너는 집안이라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이 너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 나도 일해서 돈 벌어. 그리고 집안일도 나 혼자 다 해. 그럼 당신 역할은 뭐야? 내가 주 수입원이잖아. 그리고 큰 결정들은 내가 다 하고. 큰 결정을 혼자 한다고. 우리는 상의하지도 않잖아. 당신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지. 대화는 점점 평행선을 그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이상한 책이라도 읽었어? 아니면 누가 이상한 소리 해줬어? 라고 의심했죠. 그녀가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더욱 화를 냈어요. 뭔 상담? 남의 집 사정을 남한테 다 털어놔? 창피하게. 창피할 게 뭐 있어?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개선할 게 뭐 있어?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못해? 다들 이렇게 살아. 그 대화는 결국 남편의 화로 끝났어요. 자꾸 이런 소리 할 거면 상담 같은 거 그만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였는데. 남편은 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가 변하기를 원했죠. 예전처럼 조용히 순종하는 아내로 돌아가기를 바랐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남편은 또 침묵 모드에 들어갔어요. 그녀와 말을 하지 않았죠. 예전 같으면 그녀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상담을 통해 배운 게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사과해야 해? 2달 동안 집안에 냉전이 계속되었어요. 둘째도 그 분위기를 느꼈지만 그녀는 아이에게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가 부모의 문제로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지난 2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설레던 신혼 시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수많은 갈등들과 참음의 시간들.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재산 목록을 적으면서 보니까 그녀 명의로 된 건 거의 없었어요. 집도 차도 적금도 모두 남편 명의였죠. 그동안 그녀가 번 돈도 대부분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로 쓰였고요. 내가 28년 동안 뭘 했을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일을 늘리고 작은 원룸을 알아보고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웠죠. 남편은 끝까지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최대한 적게 주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어요. 모든 조건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허무하게 다 뺏기진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제 인생을 살아가야죠.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여성이 겪어온 고통과 성장의 과정을 담아내려 하니 제 가슴도 무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 그리고 다시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보여준 용기는 분명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도요. 나이가 많다고 아이들이 있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과 생각, 바람들은 모두 소중하고 정당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행복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